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맛있고 재밌는 투자의 맛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닥터수지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그 반묶음으로 머리를 통일을 했는데 옷도 가을가을하게 좀 입어봤습니다. 네, 그 위원님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좀 쉬셨잖아요. 네. 저 못 봐서 너무 그리웠어요. 저번 주에 뭐 하셨어요? 그런가요? 그냥 조금 그동안의 피로를 조금 풀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오랜만에 좀 휴가라서. 네, 맞습니다. 한 주 쉬고 왔던 만큼 우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더욱더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톡 어플로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리딩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안내까지 드렸고요.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이슈들이 넘쳤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스몰딜이 나왔다. 이런 말을 다들 하던데 이 스몰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결과치가 나왔는데 일단 스몰딜 중에 스몰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5일 부과될 추가 5% 관세를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올리지 않는 딜을 할 건데 그리고 12월 15일 날 1,600억 달러의 나머지 미국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15%나 20%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특히 12월 달에 1,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것인데 15%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미중 무역 협상에는 이러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5%를 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끌었나 하는 생각도 일단 들고요. 연말에 이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합의문 작성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다음 달 에이펙 회의에서 사인을 하니까 그때까지 실무 협의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만큼 시장이 그 상승분을 연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팩트만 체크해 보면은 일단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340억, 8월에 160억, 5월에 1,200억 까지 15%까지 지금 관세가 진행된 상태에서 5포인트만 지금 관세를 철회한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한 겁니다. 말로만 다 한 협상이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 계속 허들을 올리다가 약간 낮춘 합의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사실은 별로 해준 게 없다고 보입니다. 대두와 돼지고기는 어차피 사야 하는 품종인데 중국의 돼지고기가 모자라고 현재 400억, 500억 달러를 사주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번에 또 이러한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었던 것이라 이 규모의 농축산물을 산다는 게 미국에 정말 큰 일을 해준 것인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400억, 500억 달러로 한다라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미니멈 얼마를 해주겠다, 최대한으로 얼마를 해주겠다라고 이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좀 시장에서는 좀 상상력이 많이 가동된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산업 정책과 국내 보조금 문제, 외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것을 양보 못하겠다는 건데 양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설왕설래한 상황이긴 합니다. 팩트만 놓고 보면 어이없는 협상이지 않겠나라는 입장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또 어차피 이 딜이 전체적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문제인가 또 이제 복잡한 화해 문제가 좀 있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통으로 한 큐에 일단은 처리될 수 있는 합의 사항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서로 시간을 오래 끌면서 하나씩 합의를 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단추를 지난주 깬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협상의 프로세스를 보면 연말까지 추가 관세 철회나 인하가 있고 또 중국은 농산물도 더 사주고 혹은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금융 개방 문제라든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 문제 또는 중국 내 시진핑의 위상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려가는 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씩 던지면서 일단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둔다라고 한다면 일단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러면서도 증권시장도 살리고 미국 경제의 동력도 일단은 될 것이고 시진핑의 체면도 일단 살려줄 것이고 이 정도로 미국 대선의 그 대선 스케줄이나 시진핑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라는 게 일단 문제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보면요,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일단은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정식 발효가 되는데 중국은 현재 불쾌감을 강하게 피력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항생지수가 장중에 하락세를 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협상안의 결정안 도장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다시 조금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현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은 빨리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중국이 양보할 게 일단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는 2020년에 합의를 한 게 중국 2020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이 전에 합의를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일단 후회가 될지 아니면 잘한 일이 될지 아마 고민이 많을 듯한데요. 적어도 판세가 결정되는 내년 여름까지는 중국은 속도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만 양보하고 최소한의 체면도 일단 살려주는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면 적게 양보한다는 것은 미국도 일단 적게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번처럼 스몰 딜 중에 스몰 딜로 조금씩 진행이 될 것 같지만 반면에 더디게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내년 여름이 지나면 미중 선거가 대충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는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스몰딜 중에 스몰딜로 조금씩 진전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봉합된 이 수준 위에서만 놀아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다시 후퇴한다거나 일단 언제 그랬냐는 듯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지금까지 협상을 하다가 파기를 한 경우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도 지금까지 해온 사태로 보면은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 부분도 열어두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2018년 7월부터 본격화된 무역 분쟁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최소한의 관세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역 분쟁의 해결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가 일단 창출이 된다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각국이 가지게 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투자가 줄기 시작한 게 2017년 여름부터입니다. 여름부터인데 설비 투자가 줄기 시작했고 생산이 줄기 시작했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소비 지표가 줄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장을 놓고 보면 2017년도에 중국의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하향 조정을 한 시점이 2017년 중반이라고 본다라면 유럽은 2018년부터 또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미국은 또 올해 들어서 하향 수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상 확인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오로지 미중 무역 분쟁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전 세계 경기는 슬로우 다운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자 내년에 급속한 침체 경기가 올 것인지 아니면 완만한 침체가 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남은 건 미국 소비와 미국 서비스업 PMI인데 그거는 지금 50 위에 언더에서 지금 좀 놀고 있거든요. 제조업 PMI나 미국 제조업 PMI나 유럽 제조업 PMI는 이미 50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가 슬로우다고 있는 시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의 부분 합의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늘리는 쪽으로 악화가 되면 정작 안 좋아지는 거는 그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대해서 합의가 조금씩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달 열리는 APEC 회의가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협상이었는데 또 그 와중에 스몰딜 중에 스몰딜이 됐다고 하니까 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준이 국채 매입을 재개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건 앞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경기가 안 좋아지겠다는 의미인가요, 위원님? 일단은 그 국채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금을 풀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만큼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연준이 지금 11월 성명에서 발표한 매월 600억 달러의 상당한 국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의미를 두고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경기 측면에서 보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역 협상의 타결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금융시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모호한 입장과 현재 월가의 모호한 입장이 이제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한 달에 600억 달러의 단기 재정증권, 즉 1년물을 산다는 것은 양적 완화와 유동성 관리 둘 다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일단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단 기술적 조치고 예전 같은 양적 완화의 재개나 금융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말은 했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 600억 달러를 시작으로 최소 2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까지 규모를 1년물을 사는데 일단 그 발단은요. 머니마켓 단기 금융시장 쪽에서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고 일단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단기물을 사겠다는 것인데요. 굳이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연준은 얘기는 하지만 뭐 10년물을 사면 양적 완화고 1년물을 사면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에서는 조금은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자산 구조를 보다 보면 일단 국채 중에서도요 10년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을 더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안 사겠다고 하면서 대차대조표에 일단 축소 정책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연준은 스톱을 한 상황입니다. 10년물을 계속 산다는 것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일단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1년 미만인 물을 사서 만기 물에 균형을 맞추는 측면도 있을 듯합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에 16일, 17일 은행들끼리 하룻밤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이른바 레포 금리가 당시 연준 기준의 목표 금리인 2%에서 2.25%에 일단은 4배에 이르는 10%까지 일단 치솟는 그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긴급 자금 투입을 통해서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일회성 땜질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17일 이후에도 자금 부족 현상이 크게 완화가 되지를 않자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은행에게 매일 시장에 자금을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11월 초순까지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해서 일단 급한 불을 꺼놓은 상황이긴 하죠. 일단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말을 아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연준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연준 의도가 어떻든 정책 목표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양적 완화, 즉 QE와 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뭐 레포 시장 안정을 위한 조처는 결국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는 이 QE와는 결과적으로 다를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단기물을 삼으로써 연준이 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 사실도 장기물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해서 일단 투자 수요와 자산 시장의 컨디션을 일단 신용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공격적으로 돈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함인 듯합니다. 일단 연준은 갑작스러운 국채 매입 재개 개선으로 일단 경기 침체론이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오는 29일 30일에 FOMC 일단은 이제 회의록이 있죠. 파월이 개괄적으로 밝힌 일단 시장 안정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그날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제시하는 방안은 일단 시장 혼란의 원인을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일단 전공법인데요. 오는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일단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는 FOMC 회의에서의 또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하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유럽으로 좀 건너가 볼게요. 저 굉장히 잊고 있었는데 그 브렉시트 이슈가 아직 남아 있었죠. 근데 그 결정이 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브렉시트 이슈가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협상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가려서 영국 브렉시트가 언론이나 뭐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도 영국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영국과 유럽 간의 브렉시트가 협의가 임박했다는 신호에 파운드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영국이 10월 31일 이후에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있을지가 일단 불확실해지면서 파운드화는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통화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요주의하면서 거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2016년 브렉시트가 가결된 6월 24일 날 파운드화는 아주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엄청난 하락폭과 변동성을 보였던 날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일 유럽연합 브렉시트부 협상수석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회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회동을 하면서 협상안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14일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얼만큼 진행됐는지 다시 검토할 예정인데
이번에 협상 수석 대표부와 유럽연합 브렉시티부 장관이 회동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게 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안정장치 당사국인 아일랜드 총리하고요, 그다음에 영국 총리가 미팅을 가진 다음에 이 아일랜드 총리가 합의를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유럽연합과 영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총리가, 존슨 총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바꿨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영국의 총리가 뭘 바꿨는지, 과연 그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인지가 일단은 조금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요. 아일랜드 총리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큰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막판 합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가 영국과 유럽연합에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에는 큰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이 일단 있죠. 지난번 영국 의회에서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의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월 31일까지 연기가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영국의 브렉시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10월 17일, 18일 내일하고 모레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일단 열립니다. 일단 예정된 정상회의에 승인하려면 15일 자정까지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법문서가 일단은 마련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영국 의회에서는 19일까지 이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안을 마련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브렉시트 일정이 내년 1월 31일로 연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일단 공언을 한 상황이죠. 만약에 그 전에 지난번 아일랜드 총리하고요, 존슨 총리가 이야기를 내서 존슨 총리가 큰 결정을 일단은 했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만큼 재협상이 체결이 된다라면 이번 주에 진행되는 브뤼셀 그 정상회의에서 그 재협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추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재협상이 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진행될 내용은 1월 31일까지 연기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노딜 브렉시트를 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존슨 총리가 자신이 제시한 대안 중에서 일단 세관 그리고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안을 본 아일랜드 총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협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100% 장담은 없죠. 막상 유럽연합이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도 좀 빼긴 했습니다. 북아일랜드를 영국 관세 체계에 그대로 남기는 문제, 그리고 상품 구경 및 안전 기준 등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세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역시 아일랜드 성과 영국 본토 사이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영국이 일단 제안을 했죠. 자, 오는 10월 20일경 이후에 가닥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20일 이후에 아무런 재협상이 되지 않아서 이제 10월 31일 날 노딜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또 하루나 아니면 당일 또 극적인 협상 합의안을 또 돌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10월 31일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조금 더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영국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일단 상원과 하원을 통과를 했고 따라서 만약에 지금 20일까지 협상이 만약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에게 1월 31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존슨 총리가 양보를 하고 또 양보를 해서 아일랜드 총리와 좋은 도출안을 내서 유럽연합에 합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얘기가 설사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안을 가지고 영국 의회에 가서 다시 표결을 붙이면 지난번 그 메이 총리 때처럼 또 뭐 부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여러 가지 측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영국 브렉시트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도 미중 무역 분쟁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브렉시트 등을 포함한 대외 여건이 이 경제에 조금 불안성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다음 주 가닥이 나올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될 듯합니다. 네,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죠. 이번 주에는 어떤 지표에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아까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번 주는 일단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협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금 현재 초대형 은행을 필두로 3,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요일 날 보시다시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9시 30분에 발표되는 소매 매출과 핵심 소매 판매에 좀 관심을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 해선을 하시면서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요. 이 소매 매출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 매출이 어떻게 좋지 않게 발표되는지 아니면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예정이네요. 그리고 오늘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는 141만 배럴 증감으로 예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 예상치가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치가 좀 나와 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이 시간대는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3시에 발표되는 연준 베이지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미국의 12개 지역, 그리고 이제 연준 관할 지역 각각의 현재 경제 상황의 보고서인데요. 1년에 8번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경제 추세 및 이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발표고요. 연준 회의가 항상 연준 베이지북은 FOMC가 있는 연준 회의가 있는 2주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금리 결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라 연준 베이지북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2주 후에 열릴 FOMC의 금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새벽 3, 4시에 발표되는 연준 베이지북과 FOMC 연설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거는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고용 지표니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매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PMI가 있는데요. 여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요, 다음 달에 있을 ISM 제조업 지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제조업 지수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제일 중요한 중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매출도 같이 함께 발표가 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일단은 나올 것으로 보여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항생 지수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금요일 날 중국의 경제 상황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발표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베이지북이랑 연준, FOMC 연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핵심 소매 판매가 또 중요한 줄은 몰랐네요. 꼭 체크해 봐야 할 지표들은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별 리딩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나스닥과 S&P 500입니다. 나스닥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이제 화면에서도 실적 발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 줄이 나왔었는데 은행주들이 굉장히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좋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JP 모건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주들은 그렇게 크게 좋게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이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IMF에 따르면 무역 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일단 서로에 대한 추가 관세를 모두 철폐하게 될 경우에 내년 말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일단 0.8% 높아질 전망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일단 한 방에 철폐가 될 경우라서 조금은 아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3, 4분기 실적 시즌이 은행주를 중심으로 시작을 됐는데 오늘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IBM하고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일단 미국 대기업이 실적 전망은 4.6% 정도 줄어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의 시작인 은행주까지는 일단 분위기는 좋았는데 앞으로 제조업 또는 기술 기업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일단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기업들이 좋게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긍정적인 효과를 아주 크게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대로 하향 조정돼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도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을 보이지 않을까, 조정 물량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스닥 차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봉을 한번 보시다 보면요. 하방 7,500선을 기점으로 7,600, 7,700선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일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기업 실적 발표에서 추가 상방으로 이어지느냐는 일단 조금 있다가 발표되는 소매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단기 고점인 7,970선을 돌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소매 매출이 아주 좋게 발표가 됐을 때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차트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때도요. 자, 일단 지금은요, 상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상방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7,900선. 7,900선의 지지 여부랑 그다음에 7,800선 중초반의 지지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그 자리에서는 눌림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7,940 그리고 7,970선에서 제가 단기 저항 매물대 저항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가 9월 달이었죠. 네. 9월 달 요 근래에서 일단은 매물이 일단 출회가 한번 됐었죠. 그리고 7,900선을 저항받으면서 밑으로 조정을 받았던 상황인데 일단 전고점에 대한 부분도 의미는 일단 둬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고점이라고 해서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자, 7,970선에서 지금 현재 맞으면서 한 200T가량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7,970이 강하게 뚫린다라고 하면 8,000선과 8,030 그리고 최대 8,070까지는 일단 열어두셔야 하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970 부분의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자, 8,000선과 8,030선 부분에서의 매물대가 저항을 받는지 리스크를 걸면서 매도 전략도 한번 해보셔도 되실 듯합니다. 물론 7,970에서도 지금 한 번 준 자리거든요. 어제 저항대에서 한 번 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전 그 고점대에선 전부 다 조정을 맞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되느냐의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970 전고점을 한번 찍어놨기 때문에 7,950에서 지금 매도 사인을 50에서 55포인트의 매도 사인을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30분에 발표가 바로 되니까요. 네네. 지금 소매 매출하고 지금 화면상 보시다시피 소매 매출과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전부 다 좋지 않게 발표됐습니다. 네. 좋지 않게 발표가 됐고 일단은 지금 현재 조정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하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7,900선을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 아래로는 7,860선 그리고 자, 이 차트의 양운대가 위치한 7,830대 부근의 지지 라인을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7,800선입니다. 나스닥은 지난번에도 7,800선에 회복이 되냐 안 되냐를 제가 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7,800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밀렸기 때문에 7,800선이 회복이 되니까 7,800선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800선이 다시 되려 다시 깨진다고 하면 추가 조정이겠지만 7,800선을 강하게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재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7,800선의 나스닥이 중요한 시점. 자 위로는 8,000, 8,030, 8,070이 있다라는 점. 여전히 시장은 눌림시 매수도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봐주시면서 지금 막 발표된 지표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위원님께서 나스닥 지표 보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S&P 500을 볼 텐데 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으니까 S&P 500도 좀 매도 포지션이 유리할까요, 위원님? 근데 지표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매도 포지션 항상 시장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입을 하고 나면 1회당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에서 3%대의 손절컷을 꼭 걸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 어디 선에서 뚫릴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선 그리고 또는 그 눌림시를 받다 하더라도 지지가 되는 한에서 시장을 봐야 하지 자리가 깨졌는데도 무조건 들고 있는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매매이긴 하죠. 지금 현재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어제 2,994포인트랑 3,002포인트의 저항대를 드렸는데 차트를 지금 보다 보면 지금 3,002포인트랑 그다음에 3,010포인트대요. 지난번 우리가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면서 되게 큰 추세를 봤던 자리이기도 한데요. 3,002, 3,010 그리고 3,017, 3,025포인트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일단은 저항대 매물대에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수익권을 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장중에도 뭐 실시간 이등하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 방의 큰 욕심은 일단 중요한 거는 진입가가 진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진입가가 돌파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자리까지 크게 추세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위로 돌파되는데도 그 추세를 볼 수는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유념하시고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엊그저께 2,950 중반에서 눌림 매수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여기서 누림 매수를 한번 받아서 수익을 한번 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950선 초반하고요. 2,960선 초반. 지금 어차피 흐름 자체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상방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당연한 거고요. 상방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다 하더라도 자 차트상 추세선이 그어진다라고 하면 계속 상방에 우상향되는 모습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차트상 2,960선이 어디냐면 2,960선 어디냐면 지난번 저항이 됐던 자리가 다시 한번
양봉으로 뚫어졌으니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 그래서 2960선과 2950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 2050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을 좀 보이긴 할 텐데 차트가 장중에도 그렇고 매일 조금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2037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하방으로 추가적으로 깨지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 저항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눌려줄 때는 2960선부터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 다가오는 이제 미장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때 나스닥이랑 S&P 500 위원님께서 지금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미 개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일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일 같은 경우는 WTI 11월 인도분 이번에 어제 보니까 배럴당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졌다고 크루드 오일은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오일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오일은 유가를 얘기할 때 IMF 경기 동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IMF 경기 동향을 제일 먼저 반영을 하는 게 유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IMF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3.2에서 3.0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53불 후반대를 중후반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조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적인 한계가 상승의 한계치를 조금 저항대를 받았다. 그 이유는 IMF 글로벌 경기 동향이 하락으로 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 부분 합의에도 일단 불구하고요. 일단 최종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유로도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재고 증가 예상, 그리고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오펙의 추가 감산 가능성을 또 제기를 하면서 하락폭도 현재 제한을 한 상황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펙 사무총장은 오펙이 감산 이행률이 136% 정도로 언급하면서 오펙 국가들이 2020년 이후에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하락폭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박스권에 갇혀 있네요. 네, 박스권에 완전히 갇혔죠. 지금 아래로는 51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51불 지지를 말씀을 드렸고 51불 부분에서는 일단 매수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지 라인에서 일단 51불을 지금 강하게 지지를 받고 현재 반등을 한 상황이죠. 자, 월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물로 보신다라고 하면 차트상, 자, 지금 현재 지난번 저점이 모여져 있는 자리가요. 50.94, 51.38, 그리고 51.60, 그다음에 이탈됐다 하더라도 50불 중반을 지지를 받으면서 급반등을 쳤는데 현재의 저점을 보면요. 현재 10월 3일 날 저점도 그렇고요. 10월 10일 날 저점도 51.38, 11월 10일 날 저점도 보면 딱 전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았습니다. 6월달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51불 지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51불 지지가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50불 중반이 지지가 돼서 다시 51불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위로 상방 돌파는 54불을 회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방이 55불 후반대까지, 55불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52.60 5대 제가 지금 매수 사인을 드리고 온 이후로 53불까지 현재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53불 중반대의 저항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3불 후반대의 저항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4불을 회복하고 넘어가야 추가 상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박스권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고점이 53.24. 로 보이긴 합니다. 53.24로 보이긴 하고요. 자, 위로 반등 쳐준다라고 하면 50.40부터 40 부근에서는 일단은 매도 50.40이나 50점 후반대에서는 매도 대응을 또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 보이고요. 자, 지금처럼 차트가 구름대 하단에서 움직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랫단에서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차트를 쪼아보다 보면 지금 뭐 이 구간이든 지금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받은 거죠. 이런 구간이든 지금 지지받아야 하는 구간이 52불 중반대인 것 같아요. 자, 52불 중반대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면 51.90대, 51.40대 지난번 전저점 그런 부분에서의 눌림 매수를 받아보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 구름대 하방으로에서 움직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뭐 51불이나 50불 중반대는 뭐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반등해 주지 않을까 싶은 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리스크 관리만 하시고 눌림시 매수를 보시고 자리만 깨지 않으면 조금 반등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위로는 54.55. 자,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55불까지는 일단 54불 회복된다라고 하면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볼 텐데요. 골드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 완전히 갇혔어요. 네, 오일처럼. 네. 박스권에 갇힌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일봉상에 본다 하더라도 구름대에 아예 갇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방으로는 지금 1480대 초반. 이 자리가 강하게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조정을 하방으로 장대 음봉으로 깬다라고 하면 추가 조정을 하방을 열어두시되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1515, 1520포인트가 저항이 된다라고 하면 또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박스권일 듯합니다. 물론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매도 전략도 유리할 듯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1500선인 것 같습니다. 1500선에서 저항대에서 일단은 저항대에서 이제 매도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1500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이 있겠지만 1500선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1510, 1520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눌려줬을 때 그때는 다시 매수로 체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500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 10포씩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랫단으로는 만약에 1400 전저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힘있게 뭐 1460선 까지 1450선까지도 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유념하시고요. 1500선의 돌파 여부 이게 중요하니까 올라오면 매도 대응도 유리해 보일 듯합니다. 네, 골드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선물 시황을 해볼 텐데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짧고 간단하게 국내 선물까지 봐주시겠어요, 위원님? 국내는요, 오늘 금리를 좀 발표를 했죠. 그렇죠, 중요한 이슈죠. 네, 1.25%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뭐 예상을 했던 지수기 때문에요.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수는 지수대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에서 한번 볼게요. 선물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278을 저항받고 조금 조정을 줬지만 결국에는 이때는 양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 선물 시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외인들이 만계약에서 15,000계약 누적 매수분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갭상하게 되면 외인들이 팔고요. 눌려주면 사는 식의 외인들은 아직까지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매도로 물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대 이 누적분만 봤을 때는 2100선까지도 다시 한번 찍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100선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2100선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268.75, 269 부분이 돌파가 국내 선물로는 이제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2100선이 돌파되었다고 또 거기서 이제 상승의 시작이냐, 그건 아니고요. 2100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2100, 13, 그다음에 24, 34포인트의 저항대가, 매물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100선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슈팅되면 감사합니다라고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278.75 그리고 279.80대에서는 매도 대응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선물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움직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까지 모두 두루 설명해 주신 우리 닥터 수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